오늘 보는 세 번째 발제는 디지털 제품 여권, DPP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의 시오르트 롱헌 디지털 여권 코디네이터께서 오늘 발표를 함께 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lease welcome the Product Passport Coordinator, Sirit Longhand of TNO will give us the presentation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there are my slides. Fantastic.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제 이름은 시오르트 롱헌이고요.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클리커가 작동을 하는 건지요? 네, 네덜란드는 북부 유럽, 서유럽의 작은 국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TNO라고 하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 정부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저는 디지털 여권 코디네이터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IT를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할 것이고요. 또 최근에 한국에도 저희가 오피스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근이라 아직 지도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TNO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가 하는 일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게 디지털화, IT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두 가지 영역이 DPP 그리고 ESRP에 관련되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또 뿐만 학계, 대학교들 그리고 공공부문, 민간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구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지속 가능성,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ESPR이나 이전 발표에서도 또 EU 집행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경제적,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게 있으면 그 기업이 그 가치를 창출해서 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더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 하겠죠. 단순히 생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좀 슬라이드가 좀 그 설명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전력적인 독립성 그리고 기업이 확장할 때 수에즈 카날에서 선박이 이렇게 멈춰 있었을 때 유럽의 물류가 느려졌다든가 다른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물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것을 보시면요. 핵심 원자재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EC의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 국가들은 이런 자원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태학적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건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지구 생태 초과의 날 그래프입니다. 이미 8월 1일이 되면 인류의 자연 수요가 지구가 해당 연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2배로 더 많이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매우 충분히 이야기되어야 하지만 이야기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다양한 노동 환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초콜릿 브랜드가 있는데 연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카카오 농부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23달러를 벌지만 생계가 가능한 소득 수준이 2.45, 그러니까 훨씬 적게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핵심 원자재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의존을 하고 있고 충분히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할 게 많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추적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 체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제품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효율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추적 가능성을 위해서는 DPP가 바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DPP야말로 추적 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속성을 가진 폭넓은 제품군을 여러 분석에 활용하고 또 입법 활동에도 활용을 하고 입법 활동 이상의 것을 하고 기업에게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조직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있어서 거기서 가치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IP가 퍼블릭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제3자에게 넘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많은 제품이 있고 많은 정보, 많은 파트너가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고 우리가 공유는 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행히 지속 가능성을 추적 가능성 그리고 순환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PP가 입법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초안들이 작성이 되었고 통과가 되었고요. ESPR이 먼저 발표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배터리 규정이라든지 실제로 많은 여기 오신 기업 관계자분들 아실 텐데요. 좀 전에 저쪽에 전시회에서 이제 데모도 했었습니다. 배터리 패스포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입법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밸류체인의 추적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내용에 겹치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이 커버됩니다. 그래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이 DPP를 모든 산업군, 모든 제품군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이 이 새로운 DPP의 영향을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영향을 결국에는 받게 될 것이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입법 프레임워크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책이 새로 등장을 하면 기업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기쁜 일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더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다양한 규제에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NO에서는 이러한 DPP를 도입하면서 순환 경제에 그리고 가치 체인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성이 가속화됩니다. 지속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ESPR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더 회복력이 높은 가치 체인을 보시면요. 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를 창출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 원료를 수입을 할 때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위해서 리스크 경감 준비를 한다든지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런 순환 경제에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 현재의 관행으로부터 많이 바뀌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원이 무한하고 또 무한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집중을 하고 계신다면 이 DPP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고 싶다. 이걸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부분이라면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한쪽에 보시면 오른쪽인데요. 일단 적절한 데이터를 가용하게 하는 것. 우리 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치체인 그 파트너들과 어디까지 공유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DPP 또 순환성을 위해서 어떤 걸 공유해야 될까. 일단 우리가 공유를 한다면
그 상호 이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일단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기업에서만 사용하던 데이터를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걸 디지털화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컨설팅 회사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쉽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협약을 맺는 것이 많이들 간과하시고 더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경쟁사들 또 납품업체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 간의 또 산업별 협약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산업 간의 협약, 그리고 큰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 등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기업 내에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런 기업 밖의 챌린지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모든 기업들은 일단 경쟁사가 먼저 이 생태계 협업을 어떻게 할지 알아낼지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어떤 회사가 시작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따라하면서 돈은 안 들이고 혜택은 우리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늦게 행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모든 기업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먼저 선두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서로들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첫 행동을 할 것인가, 첫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어려움도 있고 그것도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바뀌는 패러다임에 뛰어들지 못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큰 문제라고 하면은 몇 개의 기업이 일단 한데 모여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산업에서 뭐 네덜란드의 그런 첨단 기업 회사들이 뭐 20개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협력을 해보자. DPP를 만들고 모든 회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라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진전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 모든 가치 체인이 이렇게 지금 1단계 각각의 사일로 형태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호 호환, 상호 운영성이 전혀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만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작은 에코시스템과 다른 에코시스템을 또 통합을 하고자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작은 생태계를 몇 개 만든 다음에 나머지 생태계 간에 연결을 한다라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요. 먼저 상호 호환성, 기관 간의, 기업 간의 또 생태계 간의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만들 것인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낮출 것인가, 법률적인 비용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 지금 처음부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미래에 뒤늦게 생태계를 만들고 조인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여기 네덜란드에서는 저희의 그 중앙 정부랑 뭐 기재부 등등이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상호 호환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퍼스트 무버가 아직 없고 굉장히 대규모의 협업이 일어나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DPP의 센터 오브 엑셀런스 COE를 만들었습니다. 학계, 공공부문, 민간 기업들이 협력해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슈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기업이 그것을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업들 간에 또는 기관 간에 협력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코디네이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COE, DPP COE에서 어떤 리서치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미 있는 기술과 이니셔티브를 활용해서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 더 나아가 생태계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산업 안에서의 협업, 그리고 산업 간의 협업을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되어서 몇 년 후에 다양한 산업 간 협업이 또 생태계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별다른 노력 필요 없이 상호 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상호 운용성, 어떤 기술, 어떤 표준을 활용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만 몇 년 후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철강이 하이테크 머신 빌딩 쪽과 다양한 왜냐면 거기서 이제 철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현재 코디네이션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산업 간의 협업이 있습니다. 철강, 그다음에 섬유, 뭐 하이테크 머신 등의 다양한 철강을 사용하는 다양한 이제 생태계 간의 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DPP를 도입하는 걸 킥스타트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술은 실제로 많은 그러니까 문제들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답변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기술들은 나와 있는데 이제 노력하는 것, 처음에 시도하는 것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뭐 모든 게 갖춰진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오늘 다른 연사분들도 유럽의 표준화라든지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런 발표될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줄 것이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OEM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R&D 인력도 있고 IT 부서도 있고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이니셔티브가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새로 사람들을 채용해서 팀을 꾸리고 오피스를 열면 되는데요. 이런 국가적인 코디네이션의 혜택을 딱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면 뭐 30명, 50명 이렇게 인력이 그 정도밖에 없다면 금요일 밤에 IT 인력이 퇴근하고 나면 이슈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이 저희의 뭐 이런 이니셔티브의 이벤트나 코디네이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많은 기술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밸류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사 간에도 협약을 맺어서 합의를 하는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부 기업이 뭐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공급망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P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게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결된 것은 없고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더 DPP의 도입으로 적어도 네덜란드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은 네덜란드 안에서의 활동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DPP가 각 국가에서 이제 사용이 되면 그것이 더 큰 생태계, 다른 나라 간에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o share with us your valuable information. again 고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또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시오르트 롱헌 디지털 여권 코디네이터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